기후위기와 식량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 바로 종자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이 종자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전북의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한다면 김제와 새만금 일원이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번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의 의미와 함께 국내 종자산업의 현 주소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임용표 친인간 농업연구소장, 윤재복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장, 그리고 이승종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승종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이제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오랜 기간 공을 많이 들여온 사업인데 사업 추진 배경과 함께 또 주요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대 후반 김제 공항 건설 사업이 김제시 백산면, 공덕면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권고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2004년에 개발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한 20여 년 정도 그 부지가 일반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서 농지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었고, 그 위치에 2016년에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제시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종자산업의 중심지로 김제시가 새롭게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나 식량 안보, 또 여러 가지 기술, 첨단 기술이 종자산업에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종자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에서 종자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그때 농림부에서도 그 종자산업법을 개정하는 듯 제3차 그 종자산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디지털 육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농림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용역도 추진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종자를 포함시키면서 전라북도 또 김제시 농림부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고 또 추진하면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그 농림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관리 전환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무상 관리 전환 자체가 무산되는 속에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었지만 김제시에서 부지 매입을 유상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결단 속에서 본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 기간은 약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그 민간 육종연구단지 김제공항 부지 20헥타르와 새만금 농생명 용지 260헥타 해서 280헥타르에 1,738억 원을 투자하는데 국비 1,683억 그리고 시비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K종자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종자 기업의 첨단 육종 연구 지원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 정밀 육종 연구센터, 그리고 육종 증식 등 연구 활동 과정에서 원하는 형질이나 특성이 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온실인 스마트 온실, 그리고 종자를 생산했을 때 유통하고 판매하고 저장할 수 있는 스마트 유통센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랬군요.
예, 이명표 소장님,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사실 남은 셈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선정에 됐다는 것은 그만큼 본 사업에 이제 한 발짝 더 다가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미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맡아서 이제 그동안 하면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도 대상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부 측의 노력에 대단히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 김재 씨도 그걸 위해서 뒤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자 분야의 그 모든 분들을 제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예타 관련해서는 참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21년에 이제 논의가 되면서 22년에 용역을 시작을 하게 돼요. 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들어 제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돼서 네. 참으로 감회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종자 산업은 종자 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재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농산물을 가공하고 이것을 소비자들 즉 우리 국민이 먹거리로서의 중요성과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K푸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세계화를 위한 전략으로 볼 때도 결국은 우수한 종자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혁신적인 미래 종자 산업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육종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에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예. 따라서 이러한 미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 또는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용자 산업이 기업들이 이제 힘차게 전 세계화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네. 정부에서 인지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아시지만 김제시 자체가 지역이고 이제 지금 지방 소멸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산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인구 유입이나 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아마도 이번에 이런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면 이제 그 국가가 주도를 해서 종자를 개발하는 육종 단계에서부터 가공 또 유통까지 이제 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그런 과정들이 착실하게 이제 단계가 갖춰지게 되는데요. 윤재복 회장님, 이제 그 입주 기업들도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본 단계에 오른다면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일단 그 업체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다국적 종자 회사나 농우바이오처럼 이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종자 개발부터 가공, 유통 이렇게 이르는 원스톱 서플라이 체인을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는 여러 관련 업체들과 협업 또는 서비스를 받는 상황인데요. 필요한 시기에 용역이나 서비스가 몰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한 물량이 많은 경우 등등 이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번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면 업체들은 종자 개발부터 첨단 디지털 육종 서비스는 물론 채종, 정선, 가공 및 포장을 거쳐서 판매와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크고요. 결과적으로 종자 개발을 하는 육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매출 증대 및 수출 또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이제 조성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종자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나갈 방향과 과제를 조금 본격적으로 짚어볼까 싶습니다. 종자산업, 종자 이름하여 이제 그 농업의 이른바 반도체라고 부를 만큼 우리 농업의 이제 핵심 근간이자 핵심 분야인데요. 소장님, 뭐 세계 그 종자 시장도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종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배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자 하는 그런 육종 방향으로 이제 첨단 과학이 막 전후방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생명공학과 이 발달하면서 더 연계되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글로벌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이 이 종자 산업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뭐 많이 회자됩니다만은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IoT, 로보틱스, 뭐 다양한 이러한 ICT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육종 분야에서도 디지털 육종, 유전체 육종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예. 그쪽으로 정부도 이제 기술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주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6년 한 10년 전만 해도 네. 몬산토라든지 듀퐁이라든지 신젠타 이런 잘 아는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쪽 분야는 서로 막 이제 합종 연행을 합니다. M&A라는 거로 예,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갖고 예를 들면 2022년 정도 되면 바이엘 여러분 아스피린 만드는 바이엘 회사입니다. 이 바이엘 회사하고 몬산토라는 회사가 합쳐갖고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듀퐁이라는 화학 회사, 노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합해서 여기서 이제 콜테바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또 신젠타는 중국으로 또 팔려갑니다. 네, 네, 네. 이런 큰 변화를 통해서 이 지형이 다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은 판매, 매출액도 엄청나지만 이걸 이용해서 또 연구비도 대단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 같으면 1년에 매출이 한 1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비로 투자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종자회사들이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10에서 20%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26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조 정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R&D 예산이 1조가 조금 넘거든요. 네. 한 개 기업이 종자산업을 위해 투자하는 이런 어마무한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첨단 육종 기술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농업의 전략적인 이제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자산업 자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의 기업 중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도 그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위기감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여러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만, 뭐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 같이 각각의 개별 회사만 가지고도 거대 메이저 회사인데 그들끼리 또 합쳐서 더 큰 회사로 그렇습니다. 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선정이 되면 연구를 하다가 안 되면 세계 유수의 기업을 또 국부를 동원해서 사들여 버리는데, 예를 들면 신젠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연장선에 있는 그 또 저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쏠림과 치우침이 큰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종자 시장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몇 개 메이저 업체들이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아시지만 제가 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단장을 했습니다. 네. 골든시드 아닙니까? 금값보다 비싼 종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지금 말씀드리듯이 종자가 독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회사들이 합치는데 전 세계에 지금 3개 회사,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어 크롭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코르테바, 신젠타 요 3개 회사가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1개 정도의 회사가 전체적으로 65%의 점유율을 갖습니다. 이게 2022년도 얘기고 네.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아마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이 영세한 그러한 이 종자 업계의 경우는 경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네. 힘든 상황이고 점점 더 이 그런 큰 회사에 이제 이게 합병되어 가는 예.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의 종자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위기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까? 이게 이제 지금 숙제가 됩니다. 뭐 말씀해주신 내용 듣고 보니까 그 매출도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R&D 예산 같은 것이 뭐 한 개 기업이 뭐 15조 정도씩까지 쓴다고 그러니까 참 그 어찌 보면 막막한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종자 산업의 그 상황은 조금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우리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IMF 외환 위기 때 이름하여 그 종자 주권을 상당히 많이 상실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재복 회장님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세계 이 종자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비중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려웠죠. 특히 우리나라 종자 산업도 그 시기에 큰 변화와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종자 회사 서열 랭킹 1위에서 3위까지 회사가 모두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되었고요. 말씀드리면 1, 2위였던 흥농종묘와 중앙종묘가 세미니스라는 기업에 인수됐고 또 3위였던 서울종묘는 신젠타라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또한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사카다는 청원종묘라는 소기업을 인수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닭기도 외환위기 몇 년 후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세미니스는 뭐 아시다시피 몬산토를 거쳐서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가 됐고 신젠타는 중국 자본에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이끌던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모두 다국적 기업에 넘어감으로써 우리는 우수한 육종 인력은 물론 육종 소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품종들 소유권까지 모두 다 넘어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우바이오, 현재는 NH 농우바이오이고요. 동부한농, 지금은 파만농입니다. 또한 농협종묘센터 등이 그 당시에 잘 남아 있었고 또한 이 재밌는 사항은 동시기에 사실은 독립한 신생 종자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시아종묘, 코레곤, 현대종묘, 건농종묘 등입니다. 이들 신생 종자 회사들이 현재는 중견기업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을 다시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종자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는 독일의 바이엘, 미국의 코르테바, 중국의 신젠타,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종자 시장의 50% 이상을 이미 점유하고 있고요. 네. 이 통계는 FAO 산하의 S&P 글로벌 커모더티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2022년 발표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종자 시장 매출액은 뭐 6,800억 정도인데 반해 세계 종자 시장은 64조 원 이상이 되니까 우리나라 종자 시장이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비교를 하자면 글로벌 탑 10에 들어있는 일본의 사카다라는 글로벌 회사의 사실은 연매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참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그지없는데요.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유명했던 흥농종묘나 이런 데들이 다 넘어가서 안타깝긴 한데 그나마 싹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들리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도 또 여러 그 업체들이 좀 많이 늘기는 늘었다지요. 다만 이제 문제는 워낙
그 시장이 거대 메이저 업체들 중심으로 돌고 네. 우리는 아직 시장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 좀 영세성이 상당히 그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그 IMF 이후에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셔서 뛰쳐나온 그 애국심이 아주 강하신 네, 네. 그 연구원들이 계셨고요. 또한 기존 종자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영업 전문으로 독립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IMF 이후에 급격하게 종자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종자협회 통계에 보면 협회에 등록된 종자는 59개사밖에 안 됩니다. 예. 이들 회사는 주로 채소종자 연구하는 업체들이고 그나마 연구개발 능력도 있고 판매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국립종자원에 민간육종가 연합회라는 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종자 개발부터 판매까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품종 개발 전문회사 아니면 유통 전문회사 아니면 그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이런 전문회사들로 세분화된 회사들이 많고요. 네. 또한 굉장히 저도 이번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부분이 아니 이게 국립종자원 통계에 보니까 2024년 우리나라 그 등록된 종자 업체 수가 자그마치 5,140여 개가 아하. 된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육묘업체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실제 종자를 취급하는 회사는 한 2,140여 개입니다. 근데 이 숫자도 사실은 일본의 종자 업체 수에 비하면 2배 정도 많은 수고요. 약간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자 업체의 매출액을 보면 5억 원도 안 되는 매출액이 되는 회사가 90%가 넘고요. 통계청 2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종자 시장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6,800억 원인데 이 중에 그나마 종자협회에 들어있는 채소 종자를 취급하는 주요 업체들이 매출액이 한 4,200억 원 정도로 한 6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종자 산업은 민간에서 채소 종자 회사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돌아보면 뭐 정부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신품종 개발에만 1,200억 좀 이상이 되는 그 사업비를 좀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한 5%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별다른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왜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품질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갑니다. 아까 이명표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희가 5년 동안 1,200억을 투입한 금액이 많은 금액처럼 보여지지만 바이엘 회사 한 1년 예산이 약 3조 정도 드는 예, 거에 예. 비하면 뭐 굉장히 작은 규모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그 종자이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품질의 차이는 우리가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골 말로 논두렁 하나 넘어가는데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더라도 그 종자를 선택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그 얼마 전에 파프리카 국내 육성한 품종 평가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게 저희 김제 지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프리카 재배를 90년대 말에 시작을 했었는데 국산 품종을 지금 2025년에 하니까 약 30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국산 품종이 거기에 재배될 때까지 연구했던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네, 네. 이렇게 노력한 끝에 재배하면서 그 농장 하셨던 대표께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이런 그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번 그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첨단 정밀 육종 연구 센터를 통해서 분자 마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육종을 한다면 아마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그런 품질 저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마케팅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아까 윤재복 회장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규모 기업들이 뭐 5억 매출액이 5억 미만 기업들이 약 9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세한 그 기업주 입장에서 육종하려 또 종자 생산해서 판매하려 전체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인 육종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시범포 내지 테스트베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육종한 그 품종을 직접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번 종자산업혁신 클러스터에도 그 상설 전시포를 거기에 이제 담았거든요. 사업 내용 속에. 예. 예.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홍보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클러스터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진다면 그런 소규모 민간 그 육종 기업가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신품종 개발이 되어지면서 국산화율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종자 그 국산화율이 높지 않아서 뭐 2019년 이후에 그 5년 동안 454억 정도 지금 로열티를 아마 지불을 했다죠. 근데 특별히 그 국산화율이 저조한 작물이 또 그 중에서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진흥청에서 조사한 내부 자료를 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 지급한 로열티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약 454억 원인데 반해서 그 기간에 수취한 로열티가 약 21억 4천만 원으로 약 4.7%밖에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임명표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산화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추나 무, 배추 이런 건 97%에서 거의 100% 다 그 국산화율이 네, 되어져 네. 있는 거. 그래서 채소는 90% 이상을 하고 있는데 과수는 약 한 20% 정도. 예. 그리고 화해가 한 46% 정도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과수 쪽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나 호밀과 같은 조사료가 거의 뭐 100% 수입에 의존하고 네, 네.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육종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국산화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계속 그 로열티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드리면 그 제가 기자 초년 때는 우리나라의 그 딸기 품종이 다 일본 품종을 들여다가 심었습니다만 논산 그 딸기 연구소인가에서 뭐 굉장히 좋은 우리 품종을 달고 과육도 단단한 것들을 생산을 해서 지금은 몇 해 전에 그 올림픽인가요? 열렸을 때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딸기 먹고 굉장히 감탄을 했다라는 것이 크게 기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딸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네. 다른 작목도 좀 그런 굉장히 큰 전환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재복 회장님께서도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네네. 고추
키우시는 분들 탄저병이 제일 큰 골치라고 저도 예전에 이제 취재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네. 탄저병에 강한 고추 품종 개발하시고 또 그 보급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개발 과정 또 그 이후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이거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고추 탄저병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간 1천억 원 정도 매년 손실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병이고요. 이 품종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1996년부터 그 서울농대 석사과정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고추 탄저병 저항성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한 가지의 연구 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세계 최초로 2012년에 그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농가에 보급된 것은 2014년, 15년이니까 96년부터 한 20년 정도 여기에 제 온 청춘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나마 성공했기망정이지 만약에 실패했다면 패가망신한 수준이었겠죠. 육종의 과정은 굉장히 육종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로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일단 육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육종 소재,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에는 탄저병의 저항성인 소재가 없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고추 유전 자원을 다 수집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고추밭에 있는 고추 탄저 병원균으로 일일이 접종을 해서 병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다 수년간 조사를 한 이후에 결국에는 운이 좋게도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온 고추가 탄저병에 잘 안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환호를 질렀죠. 네. 환호를 지르고 그러면 거기 남미 고추에 있는 저항성 유전자를 우리나라 재배종에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배를 딱 했는데 아니 웬걸 이게 종이 완전히 다른 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배종하고는 너무 달라서 교배 자체가 잘 안 되는 장벽에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또 몇 년을 소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돌파구를 찾았던 거는 재배종인 애늄도 우리나라 고추 이외에 필리핀 고추, 뭐 멕시코 고추, 미국 고추, 유럽 고추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재배종들을 놓고 또 탄저병 저항성인 그 외래종을 다 교배를 한 다음에 보니까 아주 일부 종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 화합성인 재배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행운이었고 그 재배종을 그 종자를 몇 개 얻은 거를 심었더니 이게 자라는 건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문제는 또 꽃에 보니까 꽃가루가 너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간 불화합성의 두 번째인데요. 잡종 불임이죠.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부분 화합성이 있던 고추와 다시 여교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교배는 쉽지도 않았는데요. 한 수천 개의 교배를 했었고 네. 그중에 운이 좋게도 수백 개의 종자를 얻어서 그 종자를 심어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달리는 개체를 얻었고 거기에 탄저병을 접종해 보니까 남미의 그 탄저병 저항성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재배종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농가에 재배되는 고추는 엄마 친과 아빠 친이 따로 있습니다. 예. 보통 변화콩은 한번 좋은 계통이 개발되면 그거 자체가 번식을 하면 품종이 되는데 고추나 채소 작물은 엄마 친과 아빠 친을 교배를 해서 엄마 친에서 나온 종자를 농가에 심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저희는 계속 고추 육종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엄마 친, 그중에 제일 좋은 엄마 친, 또 다른 우리보다 훨씬 좋은 통농종묘나 중앙종묘나 이런 데서 갖고 있었던 우수한 엄마친을 얻어서 저희들이 개발한 저항성 탄저병 친을 교배를 해서 여기에서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교배 조합을 네. 얻었고 그것을 실제 농가하고 재배하는 거하고 똑같이 재배를 했더니 와 운이 좋게도 거기에 탄저병 저항성이 보이는 그런 F1 품종들을 선발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 2011년에 농촌진흥청장님 함께 오시고 각 종자회사에서 다 모여서 저희가 그 밭에서
실제 눈으로 탄저병에 잘 안 걸리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에 처음 보고를 했고요. 결국에는 그 저항성 북의 앞받침이 저희들만 쓸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다른 종자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하면 그 회사들도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에 로열티는 안 받고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배되는 고추 품종 중에서 탄저병 저항성이 들어가 있다 하면 그 저항성 유전자는 바로 고추와 육종에서 만든 그 유전자 예.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네. 사실은 품종 개발하고 나서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품종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종자를 육종을 하고 채종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그 예전에 흑농종묘가 선도에 나갈 때 우리나라 채종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농가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없어진 상태라서요. 네. 저희는 태국이나 인도의 채종 회사를 통해서 종자를 생산해서 수입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공이나 이 정선이나 이 부분도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해서 했고요. 또한 홍보 마케팅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B2B 아니면 일부 농가에 직접 판매하는 B2C로 네.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에 알겠습니다. 있어서는. 예, 예, 예. 뭐 굉장히 그 중간중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고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육종하고 또 채종 또 유통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또 별개의 그 단계들이어서 한 회사가 그 모든 단계를 다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와 자본력과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그 민간 육종 연구단지에 지금 둥지를 틀고 계신데 뭐 전라북도에 지금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또 관련된 그 기업이나 연구 기관들이 좀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실제로 그렇게 연구 과제하고 진행하시는데 그런데 좀 이런 점들이 도움이 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그 서울농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해서 10년을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그냥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생겼을 때 치열하진 않았지만 일부 경쟁을 뚫고 예. 입주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초기에 민간육종연구단지에는 20개의 종자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회사가 뭐 각각의 신품종 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제에 일단 내려와 보니까 좋은 게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기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했고 또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는 우리가 그 특성 연관된 분자 표지 또는 뭐 매운맛이나 이런 기능성 성분 분석 서비스를 또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까지도 해주고 있어서 이거 굉장히 품종 개발하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육종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아주 가까운 전주에는 뭐 농촌진흥청도 있고 그 산하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 또한 그 아래에 뭐 유전자원센터 등에서 저희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이게 실시간으로 소통도 편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청장님들이 그 연구개발비 지원도 상당 부분 많이 해주셨고 네. 유전자원센터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육종 소재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고추, 무, 배추 이런 유전자원들을 다 수집을 하셔서 각각 포장에 심어놓고 평가를 하시고 우리나라 실정에 환경에 맞는 육종 소재들이 있다 하시면 네. 종자회사 연구원들을 부르셔서 보여드리고 원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통상실시로 또 종자를 내주시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종자 가공 및 유통 부분이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해서 저희가 도움을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또 우리 농진원에서 종자 가공 그 센터를 짓고 계십니다. 예. 그것까지 완성이 된다면
우리 여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아마 품종 개발이나 종자 가공 유통 그다음에 판매까지 뭐 더 좋은 거는 이제 수출 확대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존에 들어와 계신 업체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그 크게 성공을 하시면 또 나중에 그 우리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기업들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충남대 교수로 계실 때 이제 종자산업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고추나 배추 같은 여러 가지 그 5가지 품종을 지금 육성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품종 육성도 하시고 뭐 수출 지원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어떤 맞습니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충남대학교의 농업생명과학도 원예과에서 30년 재직을 했습니다. 예, 은퇴를 했습니다만 2013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국가에서 하는 소위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거에 네. 채소 종자 사업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20개의 작물을 수출 주도형 작물과 국내 자급형 작물로 나누어서 종자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고추, 배추, 무, 그리고 수박, 그리고 파프리카 이 5개 작물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그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진 업적들은 상당합니다. 네, 수출의 경우는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예. 했고요. 국내 매출의 경우는 약 13억 정도, 그리고 955가지의 품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개발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그런 거대 기업과 비교할 때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러한 그 품종 개발의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에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조금 아까 윤재복 박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병성 품종의 육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기능성 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고 그쪽에 집중적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빨간 배추라든지 베타 캐로틴이 고함유된 배추 또는 뭐 라이코펜이 고함유된 수박 또 뭐 고추라 다양한 것 그리고 특히 뭐 이 지방간 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미니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초점을 기했습니다.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소위 그 개인 맞춤형 농업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네. 맞춤 식단, 맞춤 농업, 맞춤 품종 이런 말을 제가 사실은 이제 주장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지금 제가 있는 사단법인 친인간 농업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얘기하게 네. 됐죠. 실제로 이러한 큰 흐름은 아마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방향인데 이것은 이런 골든시드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어쨌든 많은 시간과 또 인력과 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 과정이 있어야 이런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 클러스터가 좀 잘 실행이 된다면 뒷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질문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 종자산업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제에서 지금 해마다 국제 종자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여러 해가 되었는데 과장님 뭐 올해도 지금 여러 성과가 있었고 예. 해마다 할 때마다 우리가 스타 탄생하듯이 주목받는 또 품종들이 또 나오죠. 올해 그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종자 박람회 슬로건이 이제 그 씨앗 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민간 육종 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예. 올해가 이제 9일째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성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81억 원이었다면 금년에는 약 한 83억 원 정도. 예. 그리고 회의 바이어 조청이 지난해에
83명에서 올해는 한 86명, 그리고 참가 기업이 91개 기업에서 금년에는 97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상당히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 전시포에 약 482개 정도의 품종을 전시를 했는데, 그중에 특히 관심을 좀 끌었던 품종들은 올 여름에 폭염, 또 뭐 장마, 그 폭우, 뭐 이런 기상 네. 이변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들이 좀 주목받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고온기에 강한 양배추, 그리고 추석 전에 수확이 가능한 뭐 배추, 그리고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관심을 좀 끌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무를 이렇게 식용으로 이제 소비를 할 때에는 배추 머리가 파란색을 띠는 이 그 무를 찾는데, 네.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파란색이 아닌 그 백색의 무를 재배해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포장을 봤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많이 보고 좀 그 중국 수출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탄저병 저항성이 뛰어난 부추 AR 탄저박사, 또 습기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인 배추 TH14 예. 뭐 이런 품종들이 좀 눈길을 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뭐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손톱깎이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종자 분야는 우리가 외환 위기를 거치면 상당히 좀 위축돼 있지만,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지만 아직도 그래도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재밌는 일화들을 많이 해주신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무사히 통과가 돼서 본 사업이 꼭 실행이 돼야 할 텐데, 실행이 된다면 이 클러스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예. 우선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종자 개발의 방향이 주어지고 그것을 위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 안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K푸드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수한 품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돼서 그 실내라든지 또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재배될 수 있는 좋은 품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농업의 결국 건강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성 쪽의 그러한 품종들, 이러한 고부가가치이면서 현장에 맞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국가 정책이 밀어나가되, 그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그 소위 전후방의 예. 과학기술적인 서포터스를 여기서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인 표현체 연구라든지, 또는 디지털 육종과 같은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ICT 융합된 기술의 응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GMO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응용한 네. 새로운 신작물의 개발 기술, 또는 그러한 부분을 위한 전후방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통까지 가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여기에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2030년 초기 때문에 이미 5년, 6년 후입니다. 네. 그때 되면 또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예. 첫째는 그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R&D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브리딩을 위한 일부 연구가 좀 있습니다만은, 예.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같이 조직적으로 전방위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R&D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것을 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육종을 해서 평생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유능한 인재들을 육종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네. 이런 방향이 앞으로 우리 이 종자혁신 클러스터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네. 우선은 이 그 종자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꼭 예타를 잘 통과해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그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아주 빈틈없이 기획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자 개발부터 뭐 최종 가공, 유통, 판매 또 수출까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와 혁신 클러스터 단지에서 원스톱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종자 산업의 어떤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이 최종 단지 조성에서 그 스마트팜을 활용한 전천후 최종 단지가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R&D성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으니까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그 최종 사업하고를 연계를 한다면 청년 창업농들이 스마트팜 안에서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도 늘리고 인력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종자 혁신 클러스터 사업 조성은 그 AI를 이용한 디지털 육종 및 첨단 정밀 육종 방법을 기반으로 종자에서 더 새로운 종자로, 또 종자에서 식품으로, 또한 종자에서 바이오 산업으로 연결되는, 즉 종자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종자 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상호 연결되어 기업체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다 아시다시피 뭐 네덜란드의 시드밸리처럼 네.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우리 대한민국 농식품 및 그린바이오 산업의 진정한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저희도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예, 그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계획에 담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업들이 국가의 유전자원 활용 분석 및 검정을 위한 장비 인력, 또 R&D 지원, 또 지자체에는 뭐 세제 혜택, 정주 여건 마련 등 종자 기업 지원책, 또 뭐 디지털 육종을 위한 유전체 표현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뭐 농기계 농자재 업체, 비료업체, 상토 기업, 바이오 기업 등 다양한 전후방 기업 입주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아까 우리 임영표 소장님이나 윤재복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사업계획에 담겨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저는 이제 좀 덧붙여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인력 풀에 대한 구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 교배에서부터 그 실험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육종가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인력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IMF 위한 위기를 겪으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유능한 그 육종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국내로 모셔서 국내의 그 종자 산업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K 종자가 세계 글로벌 시장을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알겠습니다. 예. 또 지역 낙후도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 14위고 김제시가 167개 시군 중 93위로 중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종자산업혁신 클러스터 주동 사업을 통해서 전후방 기업들과 바이오 산업 등 향후 유망한 이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크게 위축된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이 전북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